패턴인데요. 이거 외에 추상 루프 패턴으로는 데코레이터나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나 이런 패턴들도 일종의 루프예요. 위임하는. 그래서 이러한 루프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인데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진행 안 할 거예요. 이미 이터레이터 패턴은 패턴이라고 부르기에는 언어의 요소로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가 이터레이터를 언어 기본 요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스피치에서는 이 앞단계에서 해요. 함수와 뭐 그쪽도 하고 문법 편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안 다루고 저희는 컴포지트하고 비지터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비지터 컴포지트를 한꺼번에 못 다루겠더라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컴포지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비지터 약간 하고 바로 이어서 MVC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남은 강의가 3회가 남았는데 오늘 컴포지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요. 다음 시간에 비지터 조금 한 다음에 이어서 MVC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MVVM 기본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뷰 바인딩 하는 거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알고리즘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정복하셔야지만 이 뒤에 모든 패턴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지트 패턴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재기호출을 이해한다는 뜻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기호출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좌측 트리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들 한 번씩 경험하시죠? 좌측 트리 메뉴의 문제점은 뭐죠? 트리 안에 트리가 들어가는 경우죠. 뎁스가 분명히 2개까지라고 약속했는데 뎁스가 늘어났어. 이거죠. 예. 그래서 부랴부랴 다 고쳤는데 뎁스가 4개로 늘어났어. 뭐 이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 만들고 났더니 뭐가 일어나죠? 아이콘을 붙여줘.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이콘 붙이고 났더니 옆에 링크가 3개 더 달려야 돼.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걸 해결하는데 그냥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려면 함수로 구현했을 때 재기함수로 추가해서 구현하게 되는데 재기함수로 구현하면 함수 자체를 이해하거나 함수는 또 뭐죠? 상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함수의 인자가 계속 불어나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객체화시켜서 제기하는 로직 자체를 감추는 게 바로 컴포지트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진행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 안 돼요. 어렵고 복잡하고 머릿속이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비주얼하게 가려고 돔으로 되어 있는 예제를 투두를 돌릴 건데 여러분 과제는 콘솔로 그걸 돌리는 걸로 할 거예요. 이제 모델 렌더링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계시죠? 순수한 데이터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은 렌더링 사정대로 가면 되고 역할 분리하죠? 여기서 똑같이 순수한 투두의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데이터를 그리는 방법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는 비주얼하게 그걸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콘솔 기반으로 만드는 걸로 과제가 나올 거예요. 댄스 진행해보죠. 일단 투두가 뭔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무엇을 만들지라는 용어를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도메인이라는 건 영어로 영역, 집 앞마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바리가 뭐냐, 이 영역이 대체 뭐냐, 예, 그런 개념입니다. 도메인. 투 도메인 보죠. 예, 이게 투두죠. 예. MS에서 분더리스트 인수했는데 분더리스트 팀 개발자 애들 다 불러와서 투두랑 한 만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단촐하게만 만들어 놓고 아직 기능 추가를 안 하고 분더리스트 그냥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MS 오피스에 통합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MS 투두를 보면요. 현대 투두들은 단지 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목록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 목록 안에 항목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 항목의 서브 항목 같은 것도 되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항목 안에 항목.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라 같은 이슈 트래커 써보시면 연관되어 있는 이슈를 계속 붙일 수가 있죠. 무한 뎁스로. 예. 요즘 투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정렬 기능이 있고 완료된 거, 완료되지 않은 거.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많이 추가하고 목록별로 또 투두를 추가하는 기능들, 삭제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기본적인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파악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시는 앱의 화면을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보시는 게 바로 도메인 훈련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비주얼적인 화면을 보고서 얘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되냐 이거야. 가장 쉬운 상상이 뭐죠? 내가 네이버 메인 화면을 보고 HTML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퍼블리싱 해보시면 이제 이거부터 감이 오죠. 화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얘 코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그렇다 쳐.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XML로 되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MS 워드는? 엑셀은? 걔네들 전부 다 뒤에 X 붙는 XML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 어떻게 데이터화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려진 거지? 수식을 포함해서 연계 참조 무결성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지? 그걸 데이터화 해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준은 되게 낮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모델링에 도전하시고 수준이 높아지면 어려운 수준의 모델링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데이터로 환원시킬 수 있게끔 모델링 할 수 있어. 이러면 도메인 파악에 성공하신 거고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몇 가지가 캐치가 돼요. 아, 리스트라는 것들을 따로 관리해 주는 애가 있고 리스트 안에 이 태스크라는 것들을 갖고 있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되죠. 또 태스크 안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컴플릿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정렬되는 꼬락서리 보니까 뭐 날짜별 등록 일자라도 관리하나? 아니면 타이틀별로 정렬하는 건가?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도메인을 파악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온 방법론에는 크게 보면 그 행위를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나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명사를 entity라는 표현을 쓰고요. 동사는 behavior라고 표현을 써요. entity라는 표현을 쓰는 애들은 대부분 데이터 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entity 후보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 하나하나 리스트들이 데이터. 이 타이틀도 갖고 있고 안에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엔티티 리스트, 이 후보가 돼요. 여기는 하나하나의 투두, 이것도 엔티티의 후보가 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티티의 후보들은 테이블로 환원되는 데 비해서 객체 지향에서는 하나하나 클래스가 되고 얘네들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클래스 후보 두 개는 뭐다? 태스크 리스트와 태스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나 코드를 어느 순서대로 짠다?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하는 건 함수나 클래스부터 짜는 거예요. 그렇게 짜면 코드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원히 안 끝나. 아, 나는 왜 개발을 못하지? 나는 분명히 언어론도 배우고 포문도 쓸 줄 알고 if문도 쓸 줄 알고 함수도 만들 줄 알고 클래스 문도 다 아는데 왜 나는 개발을 못하지? 왜냐하면 클래스를 짜는데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언제나 뭐부터? 사용하는 쪽 코드부터 짜본다. 언제나. 그럼 무조건 완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렇게 짜놓고 잘 못 짜겠으면 옆에 놈한테 짜달라고 그러면 돼. 잘 짜는 애한테. 무조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문자일수록 코드를 짤 때 함수 짜거나 클래스 짜는데 힘 빼지 마세요. 무조건 사용하는 쪽 코드부터 이런 게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로 짜시면 돼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암시를 거는 거죠. 난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말겠어. 근데 그거를 화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소비할 거야, 이 부분을 먼저 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사이드라는 제가 목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렇게 태스크 리스트 비사이드를 하나 만들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할 일을 등록하고 싶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 1에다가 지라 설치하고 지라 클라우드 접속이라는 태스크를 등록하고 싶어. 이렇게 등록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돼요. 또 S75라는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도 리스트 2니까 리스트 2에다가 할 일 2개를 등록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리스트 1을 타이틀 기준으로 리스트 된 걸 나한테 태스크 리스트를 내놔. 또 이건 데이트 기준으로 나한테 리스트를 내놔. 뭐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부터 만든다. 이걸 만들면 이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걸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걸 만드시는데 성공하시면 대부분 70%가 완성됩니다. 이것만 만드시는데 성공하면 돼요. 70% 정도, 농담이 아니 진짜예요. 70% 정도 완성됩니다. 30%는 심지어 제가 안 짜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실력은 쥐뿔 없지만 대리야. 그럼 사원에도 다 시키면 돼. 여기까지만 짜고 완성돼. 무조건 다음날. 본인이 과장이야. 더 쉬워. 그냥 밑에도 싹 풀면 그냥 다음날 바로 완성돼요. 이거 짜는데 성공하면 70%다. 이거 못 짜고 클래스 하나 짜고 있으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 본인한테 이거부터 짜는 훈련을 항상 시키세요. 이거부터 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죠. 일단 공개되어 있는 API 중에 제일 중요한
add라는 API에 시그니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뭘 받죠? 타이틀을 받았어. 얘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건데 날짜는 어디 있지? 생략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생략된 거잖아요. 뒤에 원래 데이트 객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냈잖아. 생략된 거죠. 생략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죠?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이 들어가죠. 그렇죠? 기본값 현재 시간이 바뀌는 거구나. 혹은 두 번째 인자는 선택적이구나. 자기가 자기 거 짜고서 자기가 혼자 자뻑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뭘 짠 거지? 이렇게. 허수라면 더 보강한다. 여러분들은 클래스 코드나 함수를 보강할 생각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게 일단 허술한지 아닌지 숨겨진 뜻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 땐 정말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얘와 얘의 리스트의 차이점이 뭐죠? 보이세요? 색깔. 컬러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리스트 만들 때 컬러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컬러도 기본값 바뀌는구나. 이거 보고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렇게 짜놓고 나면서 곰곰이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허술한 틈도 보이고 생략된 의미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여요. 이거를 예쁘게 짜면 돼요. 이거에 바로 API 설계예요. API 설계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설계가 다릅니다. 어떻게 나의 프로그램 결과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예요. 오죽하면 API 설계에 대한 책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서점 가서 API라는 키워드로 쫙 찾아보는 책도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책들이. 어떤 설계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하고 인지하기 편하고 또 내가 구축하는 과정이 직관적이거나 사람의 사고에 잘 맞는 API가 중요하겠죠. 알고리즘적으로 뛰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죠. 난 리스트를 만들었고 리스트에다가 항목을 추가했어. 그럼 고민돼. add가 좋을까? add 태스크가 좋을까? 그렇죠. 이름이 전부예요. 첫 시간부터 얘기하죠. 프로그램 이름이 전부입니다. add가 날까? add 태스크가 날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막 태어나는 갓난 애기잖아요. 이 앱이. 근데 왜 add라고 써놨을까요? add 태스크라고 안 지어놓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add라는 건 광범위한 얘기죠. 뭘 더했는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왜 안 정해놨을까? add 태스크가 분명한데.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에도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습니다. 상향식에서는요, 일단 이름을 크게 줘요. 그 다음에 좁혀가. 하향식에서는 이름을 좁게 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넓혀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름을 넓게 짓고 리팩토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얘의 정체가 태스크인지는 어떻게 알아? 아닐 수도 있어요. 태스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까고 엔티티의 정체를 까보면 태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add 태스크라고 이름을 함부로 짓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단계다. add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add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몰라.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태스크 리스트지만 정말 add 할 때 아이템이나 태스크만 들어갈지 테마도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수상한 애들 있잖아요. 리스트 누르면 테마 같은 애가 들어갈 것 같은 이 느낌이 나잖아 벌써. 그럼 add 테마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근데 지금은 기능이 add밖에 없으면 뭐죠? 나 add 태스크라는 기능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add 테마가 들어오는 순간 얘를 다 리팩토링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계속 리팩토링 하면서 갈 사람들은 이름을 크게 짓고 아니면 한정적인 이름으로 고기능만 구현하고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주로 이렇게 파견 나가셔서 일하실 때는 이름을 좁게 짓습니다. 그렇죠? 자기 서비스는 이름을 넓게 짓고 파견 나가면 이름을 좁게 짓는다. 딴 팀하고 협업하면 이름 막 치사하게 짓는 거예요. add 태스크 아이템 이렇게 치사하게 짓면 되고요. 이게 우리 팀 소관이다 이러면 이름을 넓게 짓다면 리팩토링 하는 게 좋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코드에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죠. API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책이 있다니까? 박사학위도 있어요. 논문도 있고. API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API 이름이 전부겠죠. API는 이름인데 이름이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짓는 게 전부예요. 이미 막 완성된 것 같죠?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된 거죠. 사실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리스트 레벨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태스크 레벨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왜일까요? 빽해봐. 리스트는 태스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부터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의존성이 없는 보다 작은 애들부터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파악할 때 요령은 최대한 의존성이 없는 애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리스트는 누구한테 의존성이 있죠? 태스크한테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알아야지만 리스트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태스크는 의존성이 없고 자기 혼자 좀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스크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자, 태스크.
태스크에서 알 수 있는 게 타이틀하고 데이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안 오면 일단 성립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고, 타이틀 오면 언더 타이틀하고 데이트하고 받아놓고 컴플릿 값은 기본적으로 펄스를 때려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해안이 필요해요. 컴플릿이라는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데이트라는 속성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발견하냐? 계속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업계에서는 보통 5년 걸린다고 그래요. 이것도 엔티티 파악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5년이나 걸려? 여러분 막 보험사 시스템 설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소유할 거야.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 기본적인 비헤이비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객체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갖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is complete이라고 조회하는 행동이 있을 테고요. 내가 이걸 끝냈냐 안 끝냈냐, 그렇죠? 그 다음에 투두 앱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셨으면 체크를 했다 풀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쓸 거라면 이 액션의 이름은 incomplete, complete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글이란 말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토글밖에 안 돼. 즉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 불러? 객체에 뭐라 불러? 내가 complete, incomplete를 노출하지 않고 토글만 노출하는 걸 내가 뭐라 부른다고 그러지? 이게 바로 객체 지향 원리인 캡슐화예요. 캡슐화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이 객체 지향에는 은닉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캡슐이라는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감춘다는 점에서는 맞아요. 감추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은닉은 말 그대로 감춘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언더를 붙여놓은 것들은 바깥에 안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은닉한 거예요. 근데 캡슐화라는 건 좀 달라요. 캡슐화는 바깥에 나의 행동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드는 얘기 있죠? ATM기. 여러분들이 ATM기에서 카드 넣고 인출하면 인출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뭘 은닉하고 있죠? 뭘 캡슐화하고 있죠? 타행, 망에 접속해서 잔고 계좌 조회해서 데이터망 연동하고 인증 끝내고 계좌번호 확인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춰져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돈 넣고 돈 찾아 이거밖에 안 하죠. 이게 바로 캡슐화예요. 이게 바로 캡슐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왜 토글에 놓죠? 얘가 인컴플릿인데 또 인컴플릿 호출하면 안 되니까. 컴플릿인데 또 컴플릿 호출할 수 없으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밖에 없다? 토글. 내부의 상태는 바뀌지만 이건 캡슐화해서 바깥쪽으로는 토글로 표현돼야 돼. 이게 비헤이비어야. 객체 지향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비헤이비어야. 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내부적인 사정은 캡슐라이즈를 해야 돼. 어렵죠? 다음. 얘네들을 소팅해야 되니까 바깥쪽에 배열 소트 함수용 공급하는 이쪽 잘 안 보시면 저쪽 보시면 돼요. 소트 함수를 두 개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소트 함수 두 개를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소트 함수가 어떻게 소팅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소트 함수 자체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캡슐화에 위배돼. 자, 여기 보면 얘는 그저 태스크 A와 B가 들어왔을 때 태스크 A에 소트 타이틀을 호출해서 B와의 비교를 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소트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위임되어 있다? 태스크라는 클래스한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스크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는 오직 뭐만 제공한다?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배열 소트 함수용 함수 래퍼만 제공하는 거죠.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퀵소트를 위해서 A, B 인자를 받아서 크고 작고 같은 걸로 정렬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를 래핑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어떻게 소팅되고 누가 위에 갈지는 누가 결정한다? 객체 자신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트에 대응하는 함수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의 언더 타이틀을 비교해서 누가 더 앞에 올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이 돼요. 데이트 마찬가지로 본인의 데이터와 이 데이트를 비교해서 누가 더 앞서 날짜인지 비교해서 해주는 거죠. 얘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장을 까야 돼. 누구의? 태스크에 내장을 까서 언더 데이터하고 언더 타이틀 보기 전까지 얘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장을 깔 수가 없으니까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API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는 화면 보고 제가 API를 도출했는데 지금은 기능상에 필요한 점이 있어서 API를 도출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API는
본인의 내장을 까지 않고 뭘 제공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상세한 지식이 없어요. 소트 함수가 보기에는 그저 API를 호출했을 뿐이지 실제로 타이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식은 안에 캡슐화되어 있죠. 안에 캡슐화되어 있는 지식은 뭐지? 나의 숨겨진 필드인 언더 타이틀을 비교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 비교는 올바른가요? 이러면 타이틀별로 내림차순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니코드 UTF-16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UTF-16에 대응하려면 좀 많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유니코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에 숨긴다. 자, 다음은 태스크 리스트 만드는 건데, 리스트는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죠. 아까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더 리스트라는 속성 안에 자식들을 가지면 되겠죠. 저 리스트 안에 태스크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희가 설계한 API 보면 스트링 타이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받을 때. 그 다음에 데이트 생략해서 받았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저런 API가 나오고,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리스트에다 푸시를 해주는데 뉴 태스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 리무브는 리무브 찾아서 지워주면 돼요. 태스크가 인클루드 돼 있으면 인덱스 오브로 날리면 되죠. 예, 이렇게 스플릿으로 날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리스트가 바깥에 제공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이쪽에 정렬 있었던 거 보이시죠? 정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바이 타이틀하고 바이 데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 정렬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헤이비어가 있잖아요. 정렬에 대응하려고 했더니 리스트를 조작해서 반환해야 되니까 이 두 군데다 다 리스트를 조작하고 정렬 코드만 달라지는 거니까 언더 겟리스트를 내부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내부 메소드가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스테이트 그룹은 뭐 하는 거냐면, 방금 저희가 봤던 화면에 보면 완료된 애들끼리 묶고 완료 안 된 애들끼리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날짜별로 정렬하거나 타이틀별로 정렬했어도 완료된 애들 안에서 정렬하고 완료되지 않은 애들 안에서 정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그냥 타이틀로 정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룹을 나눈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나눠서 정렬할 거면 true를 주고, 그룹을 나누지 않고 이게 완료된 건지 안 된 건지 상관없이 다 타이틀로 정렬할 거면 false를 주고, 이런 기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인자를 받는 거죠. 자, sort는 타이틀 값을 받아보면 아까 태스크 sort라는 객체에 있던 걸로 바꾸면 그 함수가 얻어지죠. sorting 함수가 무엇인지. 그 sorting 함수로 나중에 이렇게 sort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ES6로 안 친하니까 저희 코드로 ES6로 쓴 거예요. 저희가 얻고 싶은 결과를 보면요, 일단 스테이트 그룹별로 안 나눌 거야. 이러면 그냥 상관없이 소팅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리스트의 4번을 얻어서 4번에다 소팅 때리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야. 근데 만약에 그룹별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그룹별로 나눠줘야 돼요. 완료 그룹과 비완료 그룹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리스트에다 필터를 걸어서 완료 그룹 나누고, 그쵸? 필터에 is complete 때리면 필터에 complete end만 나오겠죠. 여기에는 또 한 그룹은 incomplete end만 나오겠죠. 각각에 대해 소팅을 다 따로 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서 두 개를 다시 풀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뭐지 이 분위기는? ES6 안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 가르치면 신기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트 그룹을 묶을 거냐 안 묶을 거냐에 따라서 안 묶는다고 코드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기본 정책인 4번 정책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내장을 까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태스크에 대한 4번을 보내주지 리스트를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상대방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최대한 4번으로 보내고, 안에 있는 태스크도 마음 같아서는 4번을 보내고 싶지만 참은 거고, 원래는 4번을 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일단 이 얘가 주는 배열은 다 4번을 준다. 복사번을 준다. 이렇게. 어려운 거 어렵겠지만 어렵다 그랬죠? 오늘 수업은 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좀 인정사정 없이 오늘 배열 메소드를 쓸 거예요. 배열 메소드를 많이 안 쓰면 포문이 엄청 나와요. 제가 이거 그냥 세 줄로 만들었지만 포문을 풀면 엄청 길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ES6에 내장되어 있는 이 내장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포문을 제대로 작성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 거 쓰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포문을 이 정도 복잡한 포문을 잘 성공시킬 확률이 낮아. 한 번은 성공하겠지. 두 번, 세 번 리팩토링하면 무조건 실수할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문에 대한 처리를 얘네들한테 맡겨라. 웬만하면. 성능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초보 개발자가 성능 걱정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나 하면 돼요. 일단 구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성능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포문을 잘 짜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잘 못 짜요. 어렵습니다. 포문은 왜 어려울까요? 포문 안에 if가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포문 if 안에 또 if가 들어간 경우도 많죠. 근데 알고 보면 포문도 뭐다? 포문도 if문이죠. 루프의 조건이 또 if잖아요. 3단 if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세요. 사람은 3단 if를 케어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사람이 머리로 케어할 수 있는 건 2단 if까지. 3단 if는 머리로 케어할 수 없어요. 네, 아무도 케어할 수 없어요. 3단 if를 케어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표라는 게 있어요. 진리표를 이용하면 케어할 수 있지만 그럼 옆에다가 진리표라는 걸 만들고 케어하실 때만 케어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만들고 납품했는데 계속 QA가 올라오느냐? 3단 if를 썼기 때문에 중간에 이빨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3단 if를 케어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3단 if 계산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if 괄호 열고 A and B 하면 이미 2단 루프죠. 2단 if예요 이미. A와 B의 조합으로 네 가지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미 if 두 번 쓴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조건 시간에 다시 and나 or이 들어가면 걔도 한 뎁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럼 if A and B 안에 if C and D 하면 4단 if가 된 거예요. 감당 안 되겠죠?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넘게 나오잖아요. 1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코드가 16가지 경우를 다 케어하게끔 잘 짜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코드 보면 열심히 한 3가지 케어하고 QA 들어올 때마다 덕지덕지 하나씩 붙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영원히 에러 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테스트 주도 개발 가르치시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TDD 베이스로 개발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테스트들은 뭘 보장하냐면 그 테스트 항목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보장해요. 코드를 바르게 잘 짠 사람은 괜찮지만 원래 코드가 엉망인 사람은 테스트를 100개 걸면 무슨 뜻이다? 그 100가지 경우는 통과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101번째 또 에러가 납니다. 테스트를 200개 추가하면 200가지에서만 에러가 안 나. 왜? 원래 코드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원래 코드가 나쁘기 때문에. 코드를 바르게 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단위 테스트를 걸어도 소용없어요. 딱 단위 테스트 케이스만 통과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무조건 QA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했다고 코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좋은 코드는 단위 테스트 걸면 좋은 것 뿐이에요. 냉엄한 현실이죠. 네, 좋은 개발자는 원래 좋고 안 좋은 개발자는 뭘 해도 안 좋아요. 그런 거죠.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투두에 서버 아이템을 붙여보고 싶어요. 이렇게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어떤 투두 안에 서브 항목을 더 붙이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 3강 교환 작성 밑에 2개를 붙였는데 3강 교환 작성 밑에 얘 밑에 2개를 붙였는데 보면 by date로 해서 얻어온 배열의 첫 번째가 3강 교환이겠죠. 0번째 1번째니까. 그렇죠? 얘를 얻어서 얘한테 태스크라는 항목을 따로 얻어와서 그 태스크한테 애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까까지는 그냥 배열의 항목이 하나하나 태스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보면 얘를 그냥 태스크로 하면 얘를 어디다 담냐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가 더 이상 배열의 태스크만 담는 거로는 얘를 담을 수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태스크로 당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는 어떤 오브젝트로 당기고 이 오브젝트의 태스크는 얘인데 얘네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스크는 얘인데 태스크 안에 서브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서브가 또 배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이 화면 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까지는 여기 위에까지만 보면 배열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태스크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배열 안에 태스크인 걸로 얘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배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태스크도 있지만 이런 놈 걸리면
태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어서 이 오브젝트에 태스크는 얘고 서브는 얘야.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델링이에요. 뭘 보고? 현상을 보고 데이터의 구조를 생각해내는 게 모델링이야. 오래 걸린다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까처럼 배열에 태스크 넣는 걸로는 얘가 안 돼. 그 배열에 얘네들은 태스크일지언정 얘는 어떻게? 태스크와 서브 리스트를 갖고 있는 뭔가가 들어와줘야지만 이게 표현이 돼.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게 바로 이거죠. 이 리스트의 1번째는 그냥 태스크 객체가 아니라 이 안에 태스크라는 객체가 있고 이 안에 서브라는 객체도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짜는 게 전부라고 그랬죠. 이 코드 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야 돼. 일단 무조건 이거부터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스크한테 애드를 하는 거죠. 아까까지는 리스트한테 애드를 했는데 지금은 이 태스크한테 애드를 하는 거예요. 태스크한테 이거 두 개 애드하고서 다시 한번 getByDate에서 1번째한테 서브를 불러봤더니 서브는 얘가 나올 거라는 거지. 왜 다시 불렀죠? 아까 이미 불러서 리스트에 매번 4번이 나오니까 이거 반영 안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불러야지만 4번에 반영되니까. 아까까지는 서브가 없었으니까 그냥 태스크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 보이시는 항목들은 배열 안에 태스크가 아니다. 배열 안에 뭐가 들어있다? 태스크와 서브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객체들의 배열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저희는 뭐라 부르냐? 옵셔널이라고 불러요. 왜 옵셔널이다? 어떤 애는 밑에가 있는데 어떤 애는 밑에가 없어.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어떤 애는 밑에가 있는데 어떤 애는 밑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데이터를 두 종류를 배열해 넣을 거냐. 어떤 애는 태스크 넣고 어떤 애는 이런 오브젝트를 넣을 거야. 이러면 로직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if가 돼. if는 어떻게 된다? 감당이 안 돼. 따라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해요. 여기엔 서브 항목이 없지만 얘도 다 얘랑 똑같은 구조로 다 만들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if가 아닌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뭘로 하면 되죠? 이 항목들을 돌 때 뭘로 하면 되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분개하면 되죠. 부모 두고서 얘가 이렇게 태스크로 처리되는 경우 아닌 경우를 분개하면 되긴 해요. 그래서 객체 두 개를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컴포지트 패턴이니까 쭉 해볼게요. 일단은 뭐라고 본다? 모든 배열에 있는 요소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나온다? 태스크라는 속성과 서브라는 속성이 있는 어떤 객체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현해볼까요? 자, 이제 태스크에도 자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저 오렌지 색깔만큼 추가해 준 거예요. 오렌지 색깔에 있는 코드가 익숙해. 왜일까요? 태스크 리스트에 있는 거 복사해 왔으니까. 이 얘기인즉슨 태스크가 가져야 될 기능이 태스크 리스트에 있는 기능들이라는 뜻이죠. 이제 태스크는 테스트 리스트를 능가하는 슈퍼객체가 된 거죠. 본인의 기능 다 갖고 있는데 태스크 리스트의 기능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다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add, remove, 리스트 배열 갖게 되고 getList 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을 getList 하게 되면 본인인 태스크와 본인의 서브 항목인 서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서브는 또 어떻게 하지? 본인 서브 아까 태스크 리스트에서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룹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소팅은 뭐 할 거야? 이렇게 똑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합니다. 그게 그냥 추가된 거예요. 아까 리스트에 있던 기능이 지금은 태스크한테가 옮겨온 거죠. 백 이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행위만 보면 여러분들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비헤비어가. 이 행위만 보면 뭐랑 똑같다? 리스트가 한 짓하고 똑같아.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한 짓하고 항목에 항목을 추가한 짓이 행위가 똑같아. 그러니까 복사된 거예요. 행위가 그대로. 그래서 이게 행위는 더욱더 추상적이잖아요. 객체는 그나마 값이라도 있을까 눈에 보이는데 행위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기 뭐가 일치한다? 데이터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에게 태스크라는 자식을 추가했어 라는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가 복사돼서 온 거예요. 어? 여기서 add 하나, 여기서 add 하나 한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OOAD라고 들어보시죠? 안 들어보셨나? 객체지향이라는 건 결국 객체지향적으로 분석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성공시켜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를 분석해보고 거기에 행위는 뭐고 엔티티는 뭐고
이거 맨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상으로는 얘네들 가둬야 되니까 얘한테 리스트라는 속성이 필요해졌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보면 얘가 얘네들 더해가듯이 나도 여기다 더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에 비해서 리스트 입장에서는 저 오렌지색 부분만 추가되는데, 아까까지는 그냥 리스트를 배열로 던졌잖아요. 배열로 던졌어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죠? 태스크 들어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안에 태스크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add 할 때 add는 뭐지? 자기한테 태스크만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필터를 걸었던 뭐 했던 어쨌든 이 결과는 뭐다? 태스크의 집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리턴한다? 태스크를 그냥 리턴하지 않고 각 태스크에 under can 리스트를 불러서 백. 이걸로 이제 집어넣을 거죠. 배열에다. 아, 이때부터 이제 헬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백.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리스트한테 배열을 받으면 태스크의 배열이 아니잖아요. 태스크와 서브를 갖는 오브젝트의 배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달성하냐 이거지.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얘가 다음 under can list라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게끔 여기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 리스트 입장에서 아까까지는 그냥 배열 리턴했는데 이제 이 배열을 감싸서 배열 안에 뭐 들어있다? 태스크들이 들어있잖아요. 태스크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새롭게 표현해봐. under can list로. 해서 맵을 씌워서 반환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under can list라면 어떻게 된다? 바깥쪽에서 받을 때 더 이상 태스크의 배열을 받는 게 아니라 중괄호 하고 태스크하고 서브가 있는 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맵이에요. 맵이라서 엘레멘트를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보내는 거죠. 어렵나?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부터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직 뭐 하지도 않았잖아. 아직 뭐 재기 호출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했나? 안 했어야지. 자, 아까까지는 태스크의 배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태스크의 배열이 아니라 그 태스크를 맵으로 한 번 더 감싼다. 어떻게? 태스크의 under can 리스트를 호출하는 식으로. 그러면 얘가 각각의 태스크였으니까 각 태스크의 under can 리스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환된다. 태스크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들은 더 이상 그냥 날 태스크로 되어 있는 배열이 아니라 어떻게? 태스크와 서브를 갖고 있는 객체의 배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리스트 입장에서는 각각 태스크들이 어떻게 표현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뭐만 안다? 언더겐 리스트의 결과로 바꿔줄 것만 알고 있는 거죠. 다음. 이렇게. 태스크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리스트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트는 뭘 했다? 각 태스크한테 위임했을 뿐이야. 네가 너를 잘 표현해봐. 네 사정을. 그렇죠? 그래서 백해보면 각각의 태스크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서브 항목들을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도 빈 배열이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예 서브나 항목을 안 만들 거야. 혹은 서브에 너를 넘길 거야. 이런 정책들을 누가 결정한다? 태스크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리스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스트는 태스크한테 위임한 거고 각각의 엘리멘트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태스크가 알고 있는 거죠. 바른 지식이죠. 왜? 이걸 만드는 태반의 지식은 다 누구 거다? 자기의 프라이빗 속성이잖아요. 태스크가 알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리스트가 이걸 조작해 줄 수 없다는 거야. 리스트가 이걸 만들려면 태스크의 내장을 다 까야 돼. 이게 뭐다? 캡슐화. 이게 뭐다? 내부 거래. 리스트와 태스크 사이의 내부 거래를 하는 거죠. 왜 내부 거래라고 부른다? 덧백. 바깥쪽에 안 보여. 그쵸? 내부자 거래잖아. 태스크와 리스트 사이의 내부자 거래예요. 바깥쪽에 안 보인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 쉽죠? 안 쉽나? 자, 거기까지 왜 쉽냐면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케이스였죠? 리스트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에 서브 항목이 올 수 있어 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무한대수 추가를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더 이상 태스크 안에 언더 리스트가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고정적인 자료 구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구조 자체가 재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료 구조 자체가 재기적이야. 따라서 이 재기적인 방법을 처리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몇 번의 케이스라는 걸로 하드코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짠 우리의 클래스가 하드코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드코딩이야. 어떻게? 리스트에 태스크 리스트에 배열이 있고 각각 태스크에 배열이 있어. 까지로 정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뭐만 들어올 수 있다? 리스트에는 태스크만 들어올 수 있고 태스크에 배열 안에 태스크만 들어올 수 있어. 거길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무한히 확장돼. 무한히 확장돼. 그렇죠? 심지어 이 안에 태스크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무한 확장 구조를 보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초급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돼서 말년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과제를 받으면 해결이 안 되는 드디어 이제 어려운 과제에 돌아오신 거죠. 여기가 해결되면 보통 중급으로 봐요. 실력이 중급이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만 되면 회사에서 이것저것 쓸만하기 때문에 보통 면접 보실 때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들 대부분 초급이나 경력으로 입사가 돼요. 무슨 5년차 경력 이런 건 입사 안 되지만 2, 3년 경력차 모집할 때 이게 해결되면 입사돼요. 대부분. 그 과제들이나 문제들 코딩 시험 대부분 다 2레벨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이거 되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본인만의 노하우로 해결했던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거죠. 재기에 대해서. 자, 이거 이제 같이 짜보죠. 들어온 것도 좀 치우고 무한뎁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75라는 저 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리스트 안에 아이템을 넣었어요. 이것까지 뭐 똑같죠.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에다가 아이템 더해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서브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서브 아이템을 어디다 붙였다? 아이템에다 붙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꼴이죠. 리스트에다 상관 교환을 만들었는데 코드 정리는 어디다 붙였다? 상관 교환에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마지막으로 서브는 어디다 붙였다? 코드 정리에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주얼을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비주얼을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까진 태스크와 리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태스크라는 도메인 영역을 붙여서 태스크 리스트하고 태스크 아이템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에다가도 애들을 붙일 수 있고 리스트에다가도 애들을 붙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리스트한테 get 리절트를 해서 타이틀 순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결과값이 오는 게 첫 번째로 이렇게 오길 바래요. 리스트의 결과 전체가 아이템과 칠드런으로 오길 바래.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칠드런은 뭐죠? 이 S75라는 리스트가 갖고 있는 차일드는 3강 교환 작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 배열 안에 들어갈 유일한 자식 하나는 3강 교환 작성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재기적인 사고예요. 이 제가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은 걸 잘 보시면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이 형태가 어떻게 되죠? 아이템과 칠드런은 배열로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번에도 아이템과 칠드런으로 돼 있고 칠드런은 또 배열로 돼 있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 하나만 있는데 얘가 바로 상관교환 작성이라는 태스크 아이템인 거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자리에 타이틀이 와버리지만 실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이 와야 된다는 거. 안에 컴플리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진짜 인스턴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의 자식으로는 뭐가 온다? 또 이렇게 아이템과 칠드런 오브젝트가 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코드 정리라는 애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아이템과 칠드런이 오는데 드디어 자식이 빈배열로 오는 이렇게 재기구조가 돼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get result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값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뎁스 3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점은 비주얼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코드가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짤 수가 있는데 돔을 몰라도 캔버스를 몰라도 비주얼적인 걸 몰라도 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데이터만 얻어내면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비주얼적인 형태를 데이터로 번역할 수 있어야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짜서 쉬운 거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쉬워져요. 제가 뭘 생각해냈냐면 백, 또 백, 또 백. 이 보면 아이템과 children이라는 형태로 돼 있을 거야 라는 이 형태를 생각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히 포함할 수 있고 한 번 더. 이것만 봐도 리스트일 때는 여기가 타이틀이고 그냥 스트링이 올 거고 여기가 아이템인 경우에 그 아이템이 와야 돼. 태스크가 와야 돼.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설계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뒤로 쭉쭉 붙여갈 수 있는 거죠. 몇 개라도. 이게 모델링이에요. 보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MVC 패턴이 됐든 MVVM 패턴이 됐든 걔네들이 해결하는 건 뭐죠? 복잡한 모델을 가져와서 앱 전체를 표현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사이트 한 판이 완성되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얘도 조그만 앱이지만 그 앱에 대한 모델을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들어가시는 애들은 다 이 정도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이제 태스크. 나는 부모를 짤 건데 저희가 객체 지향에서 부모를 얻는 경우는 대부분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부모를 상속받는 애들이 똑같은 공통 요소를 부모에 올려놓으면 코드가 확 줄어들겠죠. 그럼 아까 비헤이비어 상으로 봤을 때 리스트하고 태스크 아이템하고 공통점이 뭐였죠? 언더 리스트라는 걸 갖는다. 그리고 주의 깊게 안 보셨겠지만 타이틀이라는 것도 똑같이 가죠. 그쵸? 타이틀이라는 거 똑같이 가죠. 리스트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add, remove 이런 거 똑같아. 그래서 걔네들 관련된 애들을 전부 다 부모 클래스인 태스크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타이틀 받고 리스트 만드는 거 부모가 다 하고 add, remove 다 부모가 하고 get result도 부모가 하면 돼. 이제는. 그래서 부모가 아이템과 children을 내보내 주니까 모든 태스크를 상속받은 애한테 get result를 때리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부모의 리스트에 있는 자식들은 또 어떻게 그리는데? 자식들도 똑같이 여기서 본 것처럼 get result로 그리면 돼. 이게 바로 제기를 일으키는 거죠. 뭐가 제기를 일으킨다? get result가 다시 get result를 부르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노이의 탑 같은 걸로 제기를 배우시면 그 제기를 똑같은 애들을 루프 도는 것만 배우신단 말이에요. 실제 이 리커시브의 세계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얘가 얘를 불렀는데 얘가 쟤를 부르고 제가 쟤를 불렀는데 제가 또 얘를 불러. 이런 식으로 루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거나 확산되거나 이렇게 제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얘를 불렀는데 얘는 5개한테 얘를 전파했고 이 5개는 다시 6개한테 전파했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함수콜이라는 게. 여기를 보면 나는 나의 일을 처리했지만 내 자식들도 get result를 처리해줘.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자식들도 또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여기서 처리하고 내 자식들은 또 get result를 불러줘. 나한테 자식이 있으면 계속 전파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자식 3명한테 전파되는데 각각 3명의 자식이 또 3명의 자식 갖고 있으면 9명한테 또 다시 get result의 결과를 받으려고 또 전파되고 그 9명의 자식이 2명씩 자식을 갖고 있으면 18명한테 또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다 수집이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처음에 호출받은 제일 맏형이 결과를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에서 제어형 언어에서 이걸 그냥 쓰시면 어떻게 된다? 스택 오버플로우에 걸리기 굉장히 쉬워져요. 이걸 회피하는 기술은 또 나중에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컴포지트 패턴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키기가 쉽다. 뎁스가 굉장히 깊으면 뎁스가 안 깊고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없어. 자식이 100개 있는 건 상관없다. 왜? 맵이 한 번에 하나씩 돌면 스택을 클리어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100단계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회피하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회피하는 기술 이미 여러분들 이전 수업에서 배우셨어요. 기초편에서. 이렇게 캔디저트 한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 아직도 쉬운 거예요. 아직도 쉬운 건데 자, 컴포지트의 핵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노란색을 보면서 짚어보죠. 컴포지트의 핵심은 뭐다? 함수 이름이 똑같은 걸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여기서 핵심은 이름인 거죠. get result가 get result를 불렀어.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메소드를 반복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식들 거를 또 똑같은 함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이야말로 get result야말로
우리가 리커시브한 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겟 리절트가 겟 리절트를 불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컴포지트 패턴이구나 라고. 그렇죠? 이제 요 겟 리절트를 구성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겟 리절트 안에서 언더 겟 리절트를 통해서 각각 사정들을 더 잘 반영하라고 해줬고요. 그렇죠? 각각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서브 클래스가 뭐다? 템플릿 메소드 후킹을 해서 가져오죠. 우리 디자인 패턴 배우고 용어 배우고 있는 거죠. 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정을 해결하면 돼. 자식 사정은 겟 리절트로 해결하면 되고 본인 자신의 사정은 언더 겟 리절트 훅으로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훅을 당연히 오버라이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소트에 대응하거나 인컴플리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누구 수준이다? 태스크 수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따라서 태스크 수준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이거는 태스크 아이템만 구현하거나 태스크 리스트만 구현하면 안 돼. 왜? 태스크 수준에서 이미 프로토콜이 확정이 된 거예요. 나의 모든 태스크 자식들은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어라고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부모에서 정의가 끝나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저 네 가지 메소드가 부모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층에서 정의한 네 가지는 반드시 자식들이 후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템플릿 메소드도 실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템플릿 메소드 하나에 훅 하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기 보면 템플릿 메소드 하나에 훅이 4개나 들어있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럼 동시에 뭘 구현하고 있다? 컴포지트 패턴을 구현하고 있죠. 보통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코드로 배우면 디자인 패턴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컴포지트 패턴이 막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자, 태스크 아이템을 4가지 메소드를 구현해 봅시다. 공통 부분은 다 필요 없었죠. 타이틀만 보내면 타이틀 알아서 만들어주고 리스트도 이미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면 아이템 고유에 필요한 값이 뭐였다? 언더 데이트하고 언더 컴플리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메소드 그대로 구현해 줘야 되죠. 언더 겟 리절트에서는 디스를 보내면 됐죠. 아까 태스크 아이템은 태스크를 보내주면 되니까. 다음 인컴플리트는 이거 똑같은 메소드 자기 거 is complete 보내주면 되는 거고, 소트는 자기 맞는 소트 해주면 되는 거죠. 아이템끼리는. 그 다음에 토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토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받은 메소드가 아니라 얘만의 고유한 메소드인 거죠. 그래서 코드가 아이템이 왕창 줄었죠. 다 없어지고 공통 부분이 없어지고, 아까는 리스트에도 있던 코드가 아이템에도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다. 리스트는 더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탭한 특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인컴플리트 하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주면 돼요. 그럼 얘는 필터 걸면 어떻게 되죠? 그냥 똑같이 나와버릴 거예요. 네. 다 펄스로. 여기 리턴 값은 다 펄스죠. 다 펄스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트루 쪽에는 요소가 하나도 없고 펄스 쪽에는 다 요소가 있는 걸로 정리돼 버릴 거예요. 여기 제가 만약에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식들이 다 컴플릿이면 난 컴플릿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소트 타이틀하고 소트 데이트는 대응 안 하고 있죠. 그냥 디스 보내버리고 있죠. 네, 이렇게 보내고 있고, 이거 소트 타이틀이랑 소트 데이트는 여기에 비교 대상이 오긴 하는데 비교 대상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이겨라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리스트의 고유한 메소드였죠. 타이틀로 정렬하고 데이트로 정렬하는 거. 네, 이렇게. 그래서 방금 그걸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컴포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처리할 부분과 자식들이 처리할 부분이 똑같은 메소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겟 리절트에 대응하지만 내 자식들도 다시 겟 리절트를 부르는 거야. 자, 투두로 하니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탐색기나 파인더 열어서 검색 때리면 어떻게 작동하는 것 같으세요? ABC를 찾으라고 검색 때리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폴더 안에 폴더는 무한히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기가 현재 폴더, 처음 검색을 시작한 폴더를 쫙 돌면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파일이면 파일 안에 그 값이 있는지를 검사했을 테고, 그렇죠? 파일이 아니라 폴더에 걸리면 그 폴더한테 똑같은 일을 또 시켰겠죠. 이 폴더.find abc 이렇게 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폴더에 들어가서 또 뭐 할까요? 파일 있으면 abc에 걸리는지를 보고하고, 아니면 그 안에 폴더 있으면 또 그 폴더한테 find abc 또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find라는 그 메소드가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쭉 밑으로
밑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컴포지트 패턴이거든요. 이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많은 제기 처리를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컴포지션이 아닌 구조가 거의 없어요. 파일 폴더 구조가 아닌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멤버 마찬가지죠. 멤버와 그룹이 있는 거고 오소라이즈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제 그룹핑 정책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 그룹에서 누굴 찾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고 관련된 그룹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것들은 초보자들이 짜면 어떻게 돼 있다? 정적인 구조로 돼 있고 경험이 있는 애들한테 시키면 다 컴포지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트리는 2단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상용 컴포넌트 사면 n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컴포지션을 짜는 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다 컴포지션 돼 있어요. 세상에 컴포지션이 아닌 자리 구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획자랑. 야, 꼭 2단계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는 대부분 다 n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한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훈련을 통해서 이뤄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 컴포지션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서브 폴더는 2번째까지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훈련하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예제로 훈련하려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 이 예제로 그냥 꾸준히 훈련하셔도 돼요. 이거 콘솔 로고 때리면 딱 그 제가 보여드렸던 거대로 나오거든요. 이 코드 그대로. 오늘 교환 공유할 건데 이 교환대로 때리면 딱 그대로 나와요. 이거를 완전히 코드 이해할 때까지 그냥 여러 번 반복하고 안 보고 짤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컴포지션을 익히고 나면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컴포지션을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제기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리커시브 루프를 돌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고 확산되기 때문에 더 추적하기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거에 져서 포기하면 계속 2단까지밖에 안 도는 그런 거밖에 못 만들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램은 구조적인 프로그램인데 알고리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건 소팅 알고리즘을 배웠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컴포지션을 배우는 것부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컴포지션 정복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왜냐하면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을 못 만드니까. 그렇죠? 제가 늦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이 컴포지션 데이터 구조를 렌더링 할 건데요. 아까 데이터 구조가 재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쭉쭉쭉쭉. 이 얘기는 뭐냐면 렌더러도 재기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바깥 거 그리고 안에 거 그릴 때 또 다시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거가 또 생기면 또 똑같은 방식 또 그려야 돼. 그래서 컴포지션은 일반적으로 전파돼요. 뭐가 전파되냐면 데이터 쪽이 컴포지션이면 이걸 소비하는 쪽도 컴포지션이 돼 있어야 돼.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컴포지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컴포지션 자료 구조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리예요. 계속 트리 얘기하는데 서버 개발자가 제이슨을 저희한테 준단 말이야. 아까 딱 제가 드린 거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템하고 칠드런인데 칠드런 안에 아이템하고 칠드런 있고 그 안에 또 칠드런 있고 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서버 개발자. 그 얘기 뭐냐면 서버 개발자가 뭐 하는데 성공했다? 컴포지션을 알고 있는데 성공한 거야. 그 서버 개발자한테 제이슨 받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야.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릴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2단 트리밖에 못 그리는 이유는 데이터가 2단으로 돼 있어가 아니야. 데이터는 n단으로 돼 있지. 본인이 못 그리는 거잖아요. 그린 적도 컴포지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은 계속 전파돼요. 한쪽에 컴포지션이면 반대편도 컴포지션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가 컴포지션이면 렌더러도 컴포지션인 거예요. 렌더러가 컴포지션이면 서브 렌더러도 컴포지션이야. 다 모든 게. 그래서 일단 데이터 구조의 한 바퀴, 컴포지션 한 바퀴가 굉장히 자유로워. 나 이제 모든 걸 컴포지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HTML 파서를 짜봐. 이런 감이 안 와.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HTML 파서 짤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꺽스 안에 꺽스가 있고 어떻게 짜는 거지? 이러면 벌써 컴포지션 이해 못한 거야. 파서 로직도 똑같이 컴포지션이거든. 바깥에 태그가 있다면 안에 애들은 그 다음번 컴포지션이 처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컴포지션이 보면 첫 단계 처리하고 안에 거 처리한 다음에 다시 바깥 단계 나와서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HTML 파스를 짜는데 성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HTML 파스 안 짜잖아요. 그렇죠? 그냥 div의 inner HTML로 HTML 때려박고서 그냥 돈 얻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정말 문자열로 HTML 파싱할 수 있냐는 거야. 좀 더 나아가서 과제를 드린다면 마크다운 파스 짜실 수 있어요? 마크다운 파스만 해도 짜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UL, LI를 언제 써야 되는 거지?
곱하기가 나오다가 1점, 2점, 3점이 나오면 언제 유해를 붙이고 언제 오해를 붙이고 언제 끊는 거야. 이 컴포지션이고요.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들어갔다 나오면 다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컴포지션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지금 저랑 얘기해 보니까 나는 남이 준 거를 받아먹은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컴포지션이 안 되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려운 모든 것들, 어려운 것도 아니죠. 기초 단계를 넘는 모든 것들은 다 컴포지션이 돼 있어요. HTML도 컴포지션, 마크다운도 컴포지션, 트리도 컴포지션, 그래프도 다 컴포지션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의 최단 경로 계산은 어떻게 만들 거야? 그렇죠? 내비게이션의 최단 경로 계산은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 흔하게 쓰는데 맨날 내비게이션 쓰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노드 간의 조합을 만든 거 다 컴포지션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컴포지션 무조건 훈련해서 천천히 친해지시면서 결국엔 숙달되셔야 돼요. 컴포지션 패턴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엔 고급 알고리즘을 같이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때 수업보다 더더군다나 중요해요. 예.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이거밖에 수업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알고리즘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너는 n단 트리쯤은 쉽게 처리하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다이어그램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태스크 아이템, 태스크 리스트, 태스크의 관계와 렌더러의 관계를 이제 정의할 건데 렌더러는 일단 태스크 리스트를 소유하게끔 만들 생각이긴 해요. 근데 렌더러가 있고 태스크 리스트가 있고 태스크 아이템, 태스크가 있으면 렌더러한테 렌더러 호출하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태스크 리스트한테 겟을 때리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겟을 때리면 태스크 리스트에 있는 겟이 때려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 있는 겟 리스트가 때려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께 때려진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템에 필요한 건 얘 걸 가져오지만 얘 자식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걸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겟 리스트의 작동을 생각해 보면 리스트 안에 겟 리스트 정의 안 했잖아요. 그럼 부모 쪽에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렌더러가 리스트한테 겟 리스트를 불렀다고 해도 실제 작동은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본인 자신에 대한 아이템 값은 여기서 읽어오는 거죠. 언더리스트, 언더겟에서. 그렇죠? 근데 자식들, 칠드런 루프 돌 때는 각각 칠드런에 있는 아이템에 있는 겟을 때리게 되는 거죠. 이 겟 리절트는 다시 부모 쪽으로 가서 본인 자체의 거는 자기 걸 언더겟으로 훅으로 읽어오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자식들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갖고 온단 말이죠.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더 이상 자식이 없을 때까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사고의 흐름대로 편하게 그려보세요. 제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실제 FM대로 가르쳐보면 잘 못 그리시거든요.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자기 사고의 흐름대로 얘가 누구한테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좀 그려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왜 컴포지션이 재기를 일으키고 리커시브를 일으키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나? 그래요. 자, 가기 전에 간단한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함수 하나 정의하고 갈게요. 저 보면 막 제이커리고 뭐고 이거 안 쓰는 게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는 의존성 라이브러리 안 쓰기로 제가 마음먹어서 웬만하면 다 만들어서 가거든요. 다행히 ES6는 코드 만들면 짧아가지고 여러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EL은 태그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태그를 만들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성도 다 박아놓고 리스너도 걸고 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에서 만들었던 EL을 리턴하고 있죠. 결국엔 EL을 얻어와요. 그럼 뒤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키밸류로 받고 있는데 키밸류로 받으니까 이 뒤에 들어올 때 키밸류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루프 돌면서 첫 번째 키를 얻고 두 번째 밸류를 얻을 거란 말이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얻을 건데 키를 얻은 게 만약에 함수야. 엘리멘트에 있는 키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append child, add event listener 이런 것들을 엘리먼트한테 조회해 보면 펑션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에 있는 그 펑션을 그냥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v 값이 배열이면 배열 풀어서 배열 아니면 배열로 감싸서 점점점 때려가지고 풀어서 호출해 주면 돼요. 그냥 ES6하고 친해지세요. 그렇지? 코드가 짧은 이유가 ES6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제가 키값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스타일에다 반영하려고 그래요. 키값 앞에 골뱅이를 안 붙이면 그냥 속성에다 반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함수 하나로
메소드 호출도 할 수 있고 스타일에 쓸 수도 있고 그냥 속성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건 보시면 돼요. 코드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요거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태스크 소트 같은 애들을 버리고 이제는 태스크 리스트와 태스크 아이템 둘 다 태스크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다 누가 가질 수 있다? 태스크에 몰 수가 있어요. 태스크의 사정은 다 태스크가 가졌는데 스태틱 메소드로 타이틀하고 데이트를 가져서 얘가 소트를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소트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는 똑같고 add 똑같고 remove 똑같고 그 다음에 get result 만드는 거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는 아까는 왜 리스트에서는 타이틀 값 보내고 아이템에서는 자기 보내고 이랬잖아요. 두 개 분개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렌더러가 알아서 선택하게 만들어버리고 본인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보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지. 이거 더 이상 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보내. 뭐가 됐든 리스트가 됐든 아이템이 됐든 무조건 자기 자신을 보내고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칠드런 조회하면서 나눠가지고 소트 때려서 똑같이 get result로 컴포지션 돌리는 거죠. 똑같이 돌리면 됩니다. 나머지 3개 이제 아까는 4개의 훅이 필요했는데 3개의 훅으로 줄었죠. 소팅에만 대하면 되니까. 태스크는 아까랑 거의 똑같고 차이점은 아이템을 더 이상 훅으로 쓰지 않고 그냥 디스 보낸다. 이 정도 차이점.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훅이 3개로 줄었으니까 3개만 구현하면 되죠. 대동소이하고 변한 거 없어요. 똑같고 리스트는 뭐 할 일이 더 없어졌죠. 이거 3개인데 3개 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3개 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리턴하면 돼요. 이게 코드의 끝이에요. 데이터 구조에. 그럼 이제 렌더러를 짜볼 건데요. 렌더러 쪽도 컴포지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소비하려면 똑같은 컴포지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렌더러를 구성하는 요소를 봅시다. 일단 생성자에서 리스트, 베이스가 되는 리스트 하나를 받을 거고요. 가장 루트가 되는 태스크 리스트를 하나 받고 그 다음번에 안에다가 부모, 자기를 그릴 부모를 받아오고 그래서 페어런트하고 리스트 잡고 소트 값, 이 렌더러가 그릴 소트 값의 기본 값을 태스크 바이 타이틀로 제가 잡아놓은 거죠. 바이 타이틀 오타인가? 백해봐. 더 백. 타이틀이네요. 저 오타예요. 다음. 타이틀로. 그래서 이 렌더러가 뭘 알고 있냐면 자기 그림 그릴 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고요. 기초가 되는 리스트를 알고 있고 그 다음번에 소트 모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애드를 할 때 잘 생각해보면 이제 컴포지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애드할 때 그냥 애드할 수 없죠. 부모가 있고 그 부모한테 애드하는 거잖아요. 태스크라면 그 태스크한테 애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어런트한테 애드를 해주는 거죠. 페어런트한테 자식을 애드하는데 타이틀을 문자열로 받을 거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애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림을 그려요. 이때만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바로 모델 렌더. 이거 잘 보세요. 이 모델 렌더 시스템에서는요.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추가됐으니까 어펜드를 할 거야. 이렇게 안 해요. 또 얘가 지워졌으니까 거기만 리무브를 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할까요? 현재 나의 데이터를 그냥 다시 그릴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거야. 화면 다 지우고 나 그냥 다시 그릴래. 이게 모델 렌더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하나 이벤트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클릭하면 요만큼을 내가 뭘 변화를 처리할 거야. 또 여기를 오버하면 이렇게 바꿔놔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만 바꾸고 데이터 모양대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다 지우고. 응? 다 지우고 다시 그려. 그럼 너무 느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로 데이터가 많아져서 다시 그리면 느려지지 않나요?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거는 그림 그리는 쪽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있던 엘리먼트를 재활용해서 업데이트할 건지 다 날리고 새로 그릴 건지 대표적으로 있는 엘리먼트를 재활용해서 데이터를 변화 처리하는 애가 누구죠? 리액트. 그렇죠? 우린 리액트의 데이터를 바꾸면 버추얼 돔의 데이터만 바뀌고 실제 돔들은 증분을 계산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거하고 새로 만들지 있는 애 그냥 업데이트 쳐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 바뀐 거 그냥 업데이트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효과적으로 그리는 건 누구의 책임이다? 렌더링 로직에 달려있어. 진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렌더링, 이거 증분 렌더라고 부르거든요. 인크리지먼트라고 부르는데 증분 렌더링을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아. 이러면 무조건 다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이러면 뭐가 좋죠? 언제나 화면이 데이터랑 똑같은 화면밖에 안 나와요.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디버깅할 게 거의 없는 거죠. 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상해져. 얘를 지우면 이상해. 이런 일이 없는 거야. 데이터만 갱신하고 다시 그 데이터로 그려지기 때문에 화면에 오류가 있을 수가 if가 없잖아요. 일단 if를 없앤 거죠. 그렇죠? 모델 렌더링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델대로 그리기만 하니까 if가 없어져서 모델에 대한 갱신 노즈만 계속 잡아주고 렌더링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델 렌더라고 불러요. 이 모델 렌더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MV 관련된 프레임워크의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에요. 제가 리덕스를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리액트라는 건 모델 렌더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녀석인데 리덕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 변화분을 수신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증분으로 바뀌어. 원래 리액트는 증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신해서 여기만 받게 되니까 걔만 증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상태를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화면에 세 번째 탭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밀고 네 번째 모달을 열어놨어. 하고 브라우저 닫았다 다시 열면 그 상태를 복원할 수 있냐는 거야. 힘들죠.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델 렌더에서는 데이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로컬 스토리지에 그냥 박아놔. 그리고 브라우저 닫았다 다시 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복원돼. 네 번째 탭에 다섯 번째 체크박스를 해놓은 것까지 다 똑같이 복원되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이 복원돼요. 왜냐하면 그 모델대로 그냥 그림만 그렸으니까. 모델 렌더에서는 탭만 바꿔도 어떻게 된다? 다지고 다시 그려. 야, 그럼 탭 안에 컴포넌트 엄청 많고 왜 걱정해? 렌더러가 알아서 증문 계산하면 돼. 그렇죠? 렌더러가 증문 계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 탭 누르면 얘를 넌하고 얘를 블럭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그냥 모델 렌더밖에 안 해. 렌더러가 알아서 할 일인 거죠. 그건 기계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델 갱신하고 다시 렌더링 때린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이게 모델 렌더예요. 모델 렌더가 바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MV 계열의 모든 프레임워크의 원리예요. 그래서 MV를 쓰는데 모델 렌더를 쓰지 않고 증분 렌더를 쓴다.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증분 렌더는 여러분들의 행위의 합으로 지금의 화면이 그려져. 내가 클릭 3번 하고 마우스 4번 움직이고 텍스트를 쳤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야. 이걸 다시 복원하는 방법은 뭐죠? 그 행동을 다시 반복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려면 커맨드 패턴이라는 걸 써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전부 다 객체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커맨드 패턴 어디다 쓰냐면 여러분 언두 리드 되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기억했다가 언두 리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UI에서 한 짓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언두 리드가 되게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 화면을 갱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복원이 안 돼.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짜던 식으로 이벤트에 반응해서 증분 형태로 이 갱신하게 만들면 복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RPG 게임은 어떻게 세이브해? 세 번째 방문 열어가지고 네 번째 보물상자 열어놓은 거 어떻게 복원했는데? 행동으로 결합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렌더를 쓰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는 모델 렌더를 쓴다가 아니라 MV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동안에는 머릿속에서 증분해서 갱신하는 걸 잊어버려라. 일부분을 업데이트할 거야. 이 개념을 아예 잊어버려. 뭐만 한다? 우리는 걔가 그려질 근거인 데이터를 갱신하고 그냥 렌더링 때릴 거야. 렌더링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지고 다시 그려야지. 다지고 다시 그리기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아, 리액트 같았는데 시키면 알아서 증문 계산해서 지가 똑똑하게 업데이트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되게 중심이 되는 개념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모델 렌더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애드가 돼도 렌더, 리무브가 돼도 렌더. 그렇죠? 애드가 돼도 렌더, 리무브가 돼도 렌더. 토글해도 렌더. 우리 이제 렌더밖에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뭐만 데이터가 갱신됐다 하면 무조건 렌더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페어런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리스트나 이런 걸로 데이터 구조니까 이거 다 데이터만 갱신한 거잖아요. 애들에도 배열을 넣은 거고, 그렇죠? 리무브에도 배열해서 뺀 거고, 토글에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인 태스크 아이템의 is complete 바꿔 토글해 준 거고, 데이터 바뀌었으면 무조건 렌더. 데이터 바뀌었으면 무조건 렌더. 그럼 렌더 로직 한 판만 짜면 되겠네요. 렌더 로직은 어떻게 짜면 돼요? 나의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컴포지션의 데이터를 돌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 딱 하나만 짜면 돼요. 더 이상 짤 필요 없죠. 예. 요 때는 뭐가 돼, 저 때는 뭐가 돼, 이거 안 짠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리스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그릴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렌더링 로직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컴포지션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페어런트부터 생각해 볼까요?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페어런트 무조건 날려. 진담으로 다 날려.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날리고 여기에다가 어펜드를 할 건데 최초의 어펜드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타이틀하고 데이트라는 소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소트 필드를 갖다가 제가 배열로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리듀스 패턴을 같이 볼까요? 리듀스 설명. 배열이요. 원래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배열에 있는 메소드들은 돌리고 나서도 배열이에요. 결과값이 대부분. 팝, 시프트, 언시프트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 말고는 대부분이 결과가 다시 배열이에요. 근데 배열을 갖다가 하나의 차원으로 줄이고 싶어. 선형대수 배우시면 알게 되는데 이 수에는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수나 자연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여러 가지 묶으면 집합이 되죠. 이 집합으로 표현한 게 대표적으로 벡터예요. 벡터에는 여러 개의 요소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저희가 어떤 하나의 값을 벡터화 시킬 수도 있고 벡터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값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의 값을 바꿀 수 있죠? 평균을 내버릴 거야. 합칠 거야. 곱할 거야. 뭐 이러면 하나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그룹을 하나의 값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산을 통해서. 벡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계산한다고 해서 루트 원소 A 제곱, B 제곱, C 제곱 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값으로 하나의 벡터화 시킨 경우도 많고요. 뭐 우리가 SQL문 같은 데이터베이스 써보면 에버리지로 하나의 값으로 바꾼다든지 카운트로 하나의 값으로 바꾸든지 레코드 여러 개를 하나의 값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벡터를 스칼라한다고 그래요. 스칼라가 하나의 값이거든요. 이 배열 메소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리듀스라는 메소드예요. 리듀스라는 메소드. 물론 리듀스 외에도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는 메소드가 두 개 더 있어요. 썸하고 에브리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트루포스로 귀결되는 거고요. 그 트루포스라는 귀결이 된 게 아니면 하나의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애는 누구다? 리듀스라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열에 1, 2, 3, 4가 들어있는데 얘가 하나의 값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 기본적인 원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값으로 바꾸지? 그 함수가 1, 2, 3, 4면 4번 호출돼서 4번 호출 때마다 어떻게 한다? 앞에 원소와 그 전까지의 내가 했던 짓들을 계속 인자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듀스는 함수에 뭐가 들어오냐면 프리비어스 값과 현재 커런트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프리비어스 값과 현재 커런트 값. 그럼 리턴은 뭐 해준다? 그거를 잘 조립한 거를 리턴해주면 그 다음번 호출할 때 프리비어스 값으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썸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리비어스 플러스 커런트를 계속 리턴해주면 그 다음번 불러줄 때는 앞에 거 더한 값이 저한테 프리비어스 들어왔을 테고 또 더해주면 그 다음번에는 거기까지 더한 값이 또 프리비어스 들어왔을 테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리듀스 개념이에요. 리듀스에는 두 번째 인자가 있는데 함수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값, 초기값을 줄 수가 있어요. 최초의 프리비어스 값을 비워두면 첫 번째 원소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값이 오면 그 값으로부터 프리비어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아까 배열 1, 2, 3, 4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초기 값을 안 주면 첫 번째 프리비어스 값은 뭘로 들어온다? 1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제가 1에다 곱하기 2를 해서 리턴했으면 그 다음번 프리비어스 값은 2가 돼서 들어올 테고 이거에다가 제가 원소를 더하면 2에다 2 더해서 4 더하고 곱하기 2 돼서 8 더하면 세 번째 원소인 3 들어올 때는 8이 프리비어스 값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리턴된 값이 하나의 값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기 값을 뭐 마이너스 5를 때렸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원소 1에 들어올 때 초기 값 프리비어스 값이 마이너스 5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리듀스 개념이에요. 하나의 값으로 귀결한다. 여기서 값은 꼭 숫자만이 아니다. 객체도 가능해. 그러면 제가 원소가 있으면 초기 값을 배열로 주면 원소를 돌면서 그 원소의 값을 계속 푸시해줘도 되는 거죠. 프리비어스가 계속 배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리턴 배열을 해주면. 초기 값으로 준 배열을 계속 리턴해주면 프리비어스 값은 계속 배열이 들어올 테고 제가 원소를 계속 푸시해주면 마치 복사본을 만드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초기 값을 제가 엘리멘트를 주면 계속 프리비어스 값으로 처음에 준 엘리멘트가 계속 돌아오게 할 수 있을 테고 여기다 계속 어펜드 차이를 때려도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봅시다. 배열은 타이틀과 데이트인데 초기 값으로 제가 내부라는 태그를 줬잖아요. 이거 엘리멘트 만들어지잖아요. 내비게이션 엘리멘트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뭘로 들어올 거다? 여기에 내비게이션의 초기 값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값은 뭐가 들어오죠? 한 번은 타이틀이 들어올 거고 한 번은 데이트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문자열로. 그렇죠? 어려워요? 초기 값을 뭘로 줬다?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를 준 거예요. 엘리먼트를 줬으니까 최초의 초기 값으로 엘리먼트가 들어오겠죠. 내비게이션 엘리먼트가 들어왔는데 현재 값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인 타이틀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값은 얘가 들어올 테고 첫 번째 값 타이틀 들어왔을 때 제가 뭐 하는지 보세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어펜드 차일드하고 리턴 내비게이션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번 뭐 할 때도 데이트 할 때도 또 내비게이션 엘리멘트 똑같은 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엘리멘트에다 또 어펜드 차일드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뭐가 리턴된다? 내비게이션이 리턴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뭐다? 이 결과가 이 타이틀을 배열로 만들어 리듀스한 결과 전체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이 됐으니까 이를 어떻게 했다? 페어런트한테 어펜드 차일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타이틀이나 데이트 값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버튼이라는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버튼의 이너 HTML에다가 이 C값 타이틀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이미 이너 HTML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번에 폰트 웨이트 주고 소팅이 선택되어 있으면 볼드나 노멀이냐 뭐냐 이거 해주는 거고 현재 선택값하고 C하고 일치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준 거고 여기 add event listener라는 키에는 뭘 줬다? 배열을 준 거죠. 아까. 그래서 클릭을 하면 뭘 한다? this sort를 태스크의 C로 바꿔주고 렌더를 다시 걸어주는 걸로. 그럼 소팅 바꿔서 다시 렌더 걸겠죠? 이런 거예요. 어우, 뭐가죠? 야, 거쳐. 히터 좀 꺼줘.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버튼 만들고 데이트라는 버튼 만들어서 이벤트 리스너까지 다 걸어가지고 이걸 다 내비게이션의 자식으로 박은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페어런트한테 어펜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 하나가 딱 들어와 있을 거고 내비게이션 안에는 버튼 두 개가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타이틀이라는 버튼하고 데이트라는 버튼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기초 렌더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렌더링이 최초에 소팅하는 그 버튼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다 뭘로 돼 있다? 컴포지션으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도입 함수라고 불러요. 컴포지션에서는. 도입 함수하고 컴포지션 함수가 나눠준단 말이에요. 도입 함수에서는 뭐다?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만 해주고 실제 루프에 해당되는 컴포지션에 들어갈 때는 컴포지션 함수를 위임하게 돼요. 이제 얘가 위임하게 되는 컴포지션 함수 바로 언더 렌더 함수고 얘가 컴포지션 되는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그릴 때는 부모한테 그리면 되겠죠. 자식들을. 근데 자식안에 그릴 때는 그 자식의 부모는 요 자식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자로 부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부모한테 그려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제가 그 자식 안에서 태스크를 넣거나 빼거나 하면 걔를 뺄 자료 구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애드를 했어. 누구한테 애드 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내가 리무브를 했어. 누구한테 리무브를 할지 알아야 돼. 근데 처음에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한테 애드 리무브 하면 되지만 얘 자식한테 애드 리무브 할 때는 이 자식을 알아야지만 애드 리무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상 부모가 누군지를 보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첫 번째 컴포지션에서 그리게 될 부모는 얘고 얘한테 끼워놓으면 되고 내 자식들을 그 다음에 데이터상 부모는 나의 원래 기초 데이터 구조인 언더리스트를 보내준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루프 돌 대상은 누구다? 리스트에 get result를 때리면 되는 거죠. 리스트에 get result를 때리면 되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아이템과 뭘로? 아이템과 children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가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이템과 children을 갖고 있는 데이터 구조와 얘의 부모인 이 부모의 자료 구조와 걔를 그릴 캔버스가 누군지랑 마지막으로 뎁스가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저희가 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려야 된다는 얘기는 컴포지션이 0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증가될수록. 그거 미는 거 처리해야 되니까. 미는 거 처리하기 위해서 0 보내고 뎁스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힘들어. 10분 내에 설명할 수 있나? 자, 얘야말로 이제 진짜 컴포지션을 일으키는 컴포지션 렌더러예요. 그러면 베이스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템프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제가 템프에다 이것저것 꽂을 건데 일단 베이스부터 생각해 보면요. 이 베이스를 패딩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패딩을 얼만큼 주냐는 얘가 얼만큼 뎁스가 밀려왔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컴포지션을 일으킬 때마다 뎁스를 하나씩 더 밀어주면 자기 안의 요소는 더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거기 뎁스 준 거에다 10x씩 더 밀어내는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받아온 아이템이 저희 그 데이터 구조 받으면 아이템과 칠드런을 받잖아요. 해체해서 아이템이 뭐다? 태스크 리스트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h2만 넣어주면 돼요. 타이틀로. 근데 얘가 그게 아니라 아이템이 진짜로 태스크 아이템이야. 이러면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h3로 만들고 타임 넣어주고 버튼 만들어서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태스크면. 그리고 나서
서브 항목들을 처리할 건데 서브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칠드런 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는 섹션을 하나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섹션 안에 내가 추가하고 싶으면 이 섹션 안에 추가해야 되니까 섹션에 다시 인풋하고 버튼이 필요한 거죠. 인풋 버튼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섹션 안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컴포지션을 일으킨다? 이 섹션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섹션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얘가 다시 언더 렌더를 호출해서 그림을 그려요. 여기 보시면 보이나? 여기 children for each, children 돌면서 children의 각각 요소에 대해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언더 렌더를 통해서 다시 그린단 말이야. 이때는 그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얘의 서브가 부모가 되는 거고 베이스가 되는 거고 데이터의 부모는 아이템인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그려야 될 거는 V가 누구죠? V가 children의 하나하나 원소들이 지금 V로 들어오고 있죠 여기. 그래서 V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뎁스한테 하나 더 밀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뎁스보다 하나 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 서브까지 해서 푸시를 해서 템프가 다 만들었으면 템프 포이치 돌면서 각각 원소들을 베이스에다 어펜 차일드 해주면 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열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소스 보기 좀 해봐. 그 정도로 두고. 자, 교재에는 과제 그대로고 여기 투드라는 게 최초의 부모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 봐. 쭉쭉 내려가. 완전히 내려가. 자, 코드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좀 더 크게 해봐. 좀만. 너무 커. 내려가. 쭉. 완전히 내려와. 제일 밑으로. 자, 리스트. S75라는 리스트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아이템 하나 상관 교환 작성이라고 만들고 리스트한테 상관 교환 작성 넣어줬고 서브 만들어서 서브는 다시 상관 교환 작성 밑에 넣어줬고 서브를 만들어서 다시 코드 정리 밑에다 넣어줬죠. 아까 봤던 그 코드 그대로. 데이터 구조 이렇게 생겼고 최초의 투두 보면 돔 렌더를 만들 때 뭘 받는다? 베이스가 되는 리스트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객체 받고 부모 투두죠. 샵 투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두 렌더링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최초의 타이틀 왜? 리스트일 때는 H3로 타이틀 그리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번에 add task가 나오는 이거 전체가 서브 섹션인 거죠. 이만큼이 서브 섹션이란 말이야. 섹션 안에 누가 들어있다? 먼저 add task를 할 수 있는 이 인폼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자식이 그려질 때는 또 다시 뭘로 그렸다? 다시 언더 렌더로 컴포지션이 일어나서 걔를 그려서 여기까지 그려지고 그 안에 자기 걸 그릴 때는 자기는 더 이상 리스트가 아니라 아이템이죠. 제대로 된. 아이템은 아이템 이름 쓰고 날짜 쓰고 날짜에 컴플리트하고 리무브 그려주게 해놨잖아요. 아까 태그를 더 많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다시 컴포지션 타는 섹션을 또 만든 거죠. 섹션의 형태를 보면 똑같죠. 애드 태스크를 만들고 이 안에 자식들을 도는데 그 자식도 뭐였다? 아이템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그리는 형태가 나오고 밑에 다시 섹션이 나오는 거죠. 해봐. 넣어봐. 이거 더 줄여 화면 좀. 너무 커. 거기다 넣어봐. 그럼 여기 붙죠. 자기 컴포지션 레벨에 붙어야 되니까 여기 상관 교환과 같은 레벨에 붙잖아요. 여기 붙죠. 같은 레벨에 여기다 하면 코드 정리하고 같은 레벨에 붙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코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컴포지션 원리야.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컴퓨터 빠르다. 컴퓨터 빨라.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빨라요. 지금 눈에 깜빡거리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빠르죠. 예, 깜빡거리는 게 왜 안 보일까요? 한 프레임 내에서 이너 HTML 날리고 동시에 어펜드를 했을 때 이게 한 프레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깜빡거릴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니까 금방 눈이 반짝반짝 거리죠. 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 서브 밑에 더 서브를 만들어도 되죠. 만들면 돼요. 무한 뎁스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 구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가고 이걸 처리하는 코드들 제가 쭉 드릴 테니까 컴포지션하고 자꾸 친해지시고 제가 지금 제가 일부러 버그를 하나 숨겨놨거든요. 버그를 찾는 걸 하나 숨겨놨으니까 그거 버그 찾는 게 첫 번째 과제고 제가 과제를 아직
PPT에다 옮기지 못했는데 제가 그룹에다 공지할 건데 첫 번째 과제는 버그 하나를 찾는 거고 지금 방금 하나 추가할 때 살짝 밀리는 거 봤죠? 일부러 힌트를 드리려고 밀리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 버그 찾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돔 렌더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돔 렌더러. 왜냐하면 돔 렌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보이게 하려고 돔 렌더를 만들어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렌더러는 콘솔 렌더러예요. 콘솔 렌더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콘솔 렌더러를 만들어서 제가 데이터 렌더를 치면 쫙 하고 콘솔에 그려지고 콘솔에서 그냥 메소드 입력하면 되죠. 뭐라고 입력하면 돼요? renderer.add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쭉 렌더링 된 결과가 콘솔로 나오겠죠. 콘솔 렌더를 만드시는 게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이거 과제 써드리고 들어가면 교정할 거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 있을 거고 이럴 거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27명이 내주셨고요. 두 번째 과제는 15분인가? 16분인가? 오늘 몇 개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봤을 때 15개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과제는 또 얼마나 줄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했다가라도 나중에 다시 해보시고 다시 제출하시고 그러면 되고요. 과제 채점 결과를 제가 그냥 점수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기스트 밑에 코멘트로 달라드리잖아요. 뭐가 감점 요소인지. 저희가 채점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증점 방식이 아니라 감점 방식이에요. 만점이 정해져 있고 어떤 요소 때문에 감점되는 식으로 갈 거거든요. 감점 요소에 대해서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다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1강 최저 끝나지 않은 거.